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지만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 후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가 제겐 너무 소중했어요. 남편과는 함께 계획하고 꿈꾸던 미래도 있었지만 결국 남편의 변심과 신뢰가 깨져버리며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가 있으면 이혼을 선택하는 일은 엄마건 아빠건 부모된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은 아이가 있음에도 부부 사이의 연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자기 아이도 가차없이 나 몰라라 하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겠죠. 사람이 어찌 그리 변할 수가 있는지 저도 이혼의 과정을 겪으며 남녀간 정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하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40대가 아닌 나이이지만 아이 혼자 키우면서도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재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혼 후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며 육아를 도와주셔서 힘들지만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혼자가 된 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고 지금도 때때로 아이를 혼자 낳던 때의 서러운 과거가 떠오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살고 있는 만큼 과거 제가 이혼 과정을 겪었던 기막힌 일을 구독자님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집에서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는 압박이 있었어요. 결혼 전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보시고는 어디 이렇게 비쩍 말라서는 애나 낳겠냐는 소리를 하시던 분이 우리 시어머니십니다. 그만큼 며느리 요건으로 손주 보는 일이 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외동은 아니고 형이 있지만 아주버님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유독 대를 이을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결혼식 후 한창 신혼일 때도 어머니는 대놓고 우리 부부에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제 결혼해서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 남들은 허니문 베이비다 뭐다. 결혼하자마자 금방 애도 낳고 그러던데 너희는 어째 소식이 없는 거야? 우리 집안 대 끊기면 안 되니? 몸 잘 만들어서 임신 준비해라. 요즘은 아들 낳는 날 찍어주는 의사도 있다더라. 네? 어머니, 때 되면 생기겠죠. 제가 아직 나이도 20대 후반인걸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엄마. 우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신혼도 없이 벌써부터 애를 가지라고 성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두세요. 나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게 무슨 죄인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려거든. 얼른 손주를 안겨줘라. 알겠니? 저는 아이를 재촉하는 어머님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빨리 가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어머니가 재촉하시면 제 편에서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소식이 없을 때면 남편은 일부러 저를 격려하곤 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당신도 그렇고 나도 나이가 젊은데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기는 건 아닐 거야. 어머니가 재촉하셔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겠지? 원래 간절히 바라면 더 얻기 어렵다더라. 조금 무심하게 있었어야 하나 봐. 노력하면 우리한테도 아기가 오겠지? 나도 조바심 안 내고 기다려볼게. 저 역시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우리 부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까 하는 고민도 했지만 서로가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길 기다리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저도 남편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시댁에서도 아이에 대한 말을 더 자주 꺼내기 시작하셨죠. 그래도 애는 빨리 낳아야지. 젊어서 좋겠다고만 생각 말고 차라리 병원에 가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는 나이 젊은 것만 믿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하며 재촉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더 노력해보자고 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닥달이 강해지면서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식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요즘은 기술이 발전돼서 생각보다 성공률도 높다고 하더라. 너무 자연임신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우린 아직 젊잖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자. 아마 우리에게도 곧 소식이 찾아올 거야. 게다가 병원 다니면 그 난임 시술이라는 게 비용이 엄청나더잖아. 당신이랑 나 지금 버는 돈도 이렇게 모으기 힘들고 빠듯한데 차라리 그 돈 모으고 아이를 나중에 갖는 게 낫지.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동시에 조바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말을 믿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다림은 저에게 고난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다리는 아이가 오지 않는 건지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너무 슬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이 크게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셨죠.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으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이 시리곤 했습니다. 아마 남편 형은 좋은 집안의 학벌에 저와는 여러모로 비교되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더 저와 비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아주버님네도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유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발적 딩크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형님에게는 싫은 소리를 못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형님이 시어머니께 물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못 하셨겠죠. 저도 처음에는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으나 살다 보니 이런 가족 간의 사정들이 보이더군요. 어머니는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식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앞에서조차 제가 미운 걸 참지 못하시겠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에서는 아들 짝으로 생각해둔 혼처가 있었는데 그놈의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남녀지간에 연분이 있으면 애도 빨리 들어서고 할 텐데 왜 이리 손주 보기가 어려운지. 아이고, 그래도 형님은 두 아들 다 훌륭한 며느리 얻어 장가 보냈잖아요. 애야 때 되면 생길 텐데 뭘 그리 재촉을 하고 그러세요. 그건 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 표정 어두워지는 거 보고 작은 어머님이 슬쩍 어머니를 말리셔도 어머니는 꼭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셨습니다. 때 되면 생기다니.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큰애야 쥐들이 서로 똑똑하게 선택하고 잘 살기까지 하니 내가 뭐라 하질 못해.
근데 그렇다고 둘째까지 그냥 쥐들 마음대로 애 낳지 말고 살아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애온 게 없고 집안이 변변찮으면 애라도 좀 숨풍숨풍 낳아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동서? 어머, 형님도 참 며느리 듣는 데서 무슨 그런 말씀을. 작은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이셨고 어머니는 그 말 들으면서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그날 저는 눈물이 나지 않도록 애써 웃으며 하루를 버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어쩌면 손주라도 안겨드리면 특히 아들일 경우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딴에는 어머니에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바로 아들을 떡하니 낳아서 안겨드리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혹시나 하고 남편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그저 저를 다독이며 아직 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제 마음은 아이 문제로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시댁에도 가는 게 두려워질 정도였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인공수정이라도 해보잔 말을 남편에게 조심스레 꺼낸 것도 사실은 이 조바심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고 저는 한편으로 시댁의 실망스러운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즈음이 거의 결혼 5년이 다 돼갈 시기였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은 아이를 갖는 문제에 시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뭐가 그리 바쁜지 어느 순간 회사 일 때문에 출장도 잦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장이니 뭐냐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부부가 같이 붙어 있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떨어져 있는 날이 많으니 아이 갖는 일은 더 어려워졌죠. 이제는 아이는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정말로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도 금요일부터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요.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오고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어 혹시 몰라 집에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2줄이 나오더라고요. 흐릿했지만 분명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일단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검사를 했더니 임신 5주라며 아기 집이 보이는 겁니다. 병원에 갔다가 받은 임신 소식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결혼 후 늘상 기다려왔던 기적 같은 소식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돌아오는 내내 남편에게 어떻게 전할지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깜짝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남편에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네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겠어. 우리 드디어 아기가 생겼대. 당신 이제 곧 아빠 될 거래. 제가 감격스런 마음으로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도 기뻐하는 얼굴일 거라 예상하고 얼굴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예상했던 기쁨도 설렘도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어서 저도 내심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테스트기와 임신 확인서를 멍하니 들여다보는가 싶더니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손에 든 테스트기를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는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임신이라고? 남편의 얼굴에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뭔가 당황하고 화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말없이 서 있던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신 똑바로 말해. 정말 임신한 거 확실해?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해서 되물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니,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는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대체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건데? 우리 아기가 생겼다잖아. 그때 제 말을 듣고 남편이 던진 한마디에 정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임신이 될 수가 없는데 임신이라고 하니까 상황이 우습잖아. 당신 몰랐겠지만 나 무정자증인데 대체 어떻게 애를 가진 거야? 대체 누구 애야? 말해봐. 누구랑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내가 누구랑 무슨 짓을 해? 당신이야말로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정말 확실해? 정말 무정자증이라면 내가 애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러지 말고 다시 병원에 가보자. 이 애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애가 맞아. 내가 미쳤다고 허튼 짓을 했겠어? 그동안 내가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무엇보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거야? 무정자증이라니! 화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기막힌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할 마음뿐이었는데 무정자증이라는 말로 저를 부정한 짓을 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동안 무정자증이라는 걸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누구와 부정한 짓을 했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억울함에 말이 막혔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서 있는 제 앞에서 남편은 차가운 말투로 덧붙였어요. 의심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무정자증인데 애가 생겼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 나도 당신한테 조만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고. 나라고 안 힘들었겠어? 근데 임신이라니. 나야말로 황당하다. 다른 놈 애 가진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냐? 긴 말할 거 없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난 잠시도 당신이랑 같이 못 있겠어. 뭐, 이혼? 당신 정말 미쳤어?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맞아. 당신이야말로 무정자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병원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믿지 않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는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혼하자는 문자만 보냈고 저는 답답함에 매일을 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그날은 집으로 왔더라고요. 당신 뭐야? 이제 나한테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일단 내 뱃속의 이 아이, 우리 둘 사이 아이란 사실은 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이 무정자증이란 건 그동안 나한테 왜 말 안 하고 속인 거야? 아니, 무정자증이라는 게 맞긴 한 거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난 당신 외에 그 어떤 남자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꺼내서 제 앞에 내밀더군요. 됐고, 더 할 말 없어.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절대 애가 나올 수 없다고. 봐,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야. 여기 의사
진단서랑 증거들 다 있어. 더는 변명하지 마.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남편의 말은 이미 단호했고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남편의 차가운 표정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붙잡고 싶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온갖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끌어올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자 저에게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이라는 듯 통보하더군요. 나중에 법적 절차는 알아서 하겠지만 어차피 당신이랑 나 사이에 나눌 재산은 없다는 거 잘 알지? 우리 조용히 끝내자.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당신 사정 봐서 참는다는 것만 알아도. 저는 그대로 차갑게 나가버리는 남편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오해를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누구보다 바랬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냉담하고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세상에, 내가 기가 막혀서 잠을 다 못 잤어. 아니 도대체 너는 그동안 뭐하고 다닌 거냐? 다른 놈 아이를 가지고 이 집에 붙어 있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감히 여길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무정자증이라며. 그 소식만 해도 청천벽력인데 네가 아이를 가져? 딴 데서 바람이 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잖아.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니? 어머니, 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남편이랑 제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요. 저야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휴, 너 같은 여자가 어쩌다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생전에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너는 이 집에 붙어있을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든 우리 아들은 이제 네가 필요 없어.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으니까 썩 나가. 그때 느꼈어요. 내 억울함을 말해봤자 이 집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겠구나. 남편의 이유도 모를 거짓말에 시어머니까지 휘둘리며 저를 완전히 내치고 있다는 걸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있을 이유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싸늘하게 변해버린 남편의 집을 쫓겨나다시피 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이혼 후에도 차마 뱃속의 아이를 어찌할 수 없었던 저는 친정 식구에게도 불러오는 배를 보여주지 못하고 혼자 출산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에게는 배가 부른 뒤에야 아이 가진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때 우리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는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배부른 딸이 임신 중에 먹고 싶다는 걸 살뜰히 챙겨주셨고 출산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낳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하나뿐인 아이를 키우며 고단한 날들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저와 남편을 건너 소개해줬던 친한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무정자증이라며 저를 내쫓았으면서도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유진아. 지금 와서 어쩌면 소용없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너 혹시 이혼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여자 생긴 거 알고 있었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라니요. 이혼은 했지만 저는 전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자신이 부자라는 거짓말을 하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었지만 결국 끝이 좋지 못했나 봅니다. 전 남편 소식을 주저주저하며 말을 꺼낸 친구는 전 남편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여자? 무슨 말이야? 전 남편한테 여자가 이미 있었다니?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속은 이미 불안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친구는 그동안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너 쫓아낼 때부터 남편이랑 이미 같이 있었대. 너한테 무정자증이라며 누구 아이냐고 몰아붙인 것도 알고 보니 그 여자랑 계획해서 한 거라던데? 무정자증인지 뭔지 진단서도 다 조작한 거라고. 네가 확인도 안 하고 속아 넘어가서 일이 아주 쉬웠다고 그랬다나 봐. 네 전 남편이 술자리에서 그딴 식으로 떠드는 걸 다들 듣고 경악했었대. 아유, 내가 공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너는 이미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과거에 이혼은 안 된다면 매달리던 제가 우습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유진아, 끝까지 들어봐. 그 여자가 부자 상속녀라면서 네 전 남편한테 엄청난 재산을 나눠줄 거라고 했다나 봐. 근데 들리는 소문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 그 여자도 전부 거짓말했다더라. 너 애 낳을 때쯤 애도 출산했는데 너희 시댁도 솔직히 부자는 아니잖아. 그 여자한테 속았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한 집에서 산다던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건 네가 안 드니만 못한 소식이지만 그래도 조금 통쾌할까 싶어서 말이야. 게다가 그 여자가 낳은 애가 네 전 남편 애가 아닌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 너 네 전 남편이 친자 확인도 안 하고 아직 양육비도 안 준다며?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집안에 소송이라도 해봐.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이 이혼할 때 무정자증이라고 속이고 여자랑 새 출발을 했다는 거지? 그래. 너한테 이혼하자고 할 때 이미 애도 가지고 있었다더라. 너희 전 시어머니도 다 아마 알고 있었을걸?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남편은 자기 아이를 외면하고 저와의 5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말을 듣고 난 후로도 한참 동안 전 남편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불덩이가 치솟는 듯 했어요. 모든 걸 알게 되니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 식구들에게 배신감이 들고 너무나 괘씸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도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그 집 식구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혼자 아이를 돌보며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용기를 내어 예전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억울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남편에게 쫓겨났지만 내 새끼는 뭔 죄가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전 남편이 생각할수록 괘씸했습니다. 그리고는 상간녀와의 아이는 책임지겠다는 전 남편이 너무나 미웠어요. 전 시댁에 연락도 없이 이른 시간에 찾아가자 시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더 커지더군요.
전시모는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는데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는 듯 했거든요. 아마도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이겠다 싶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저와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로 여길 찾아온 거야? 연락도 없이 그 아이까지 데리고. 이미 우리 아들이랑 끝난 사이 아니냐? 끝난 사이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요. 제가 바람 피웠다는 누명 쓰고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이제는 내가 낳은 애 직접 보여주고 결백하단 건 증명하고 싶어서 찾아왔네요. 근데 제가 아주 기막힌 소식을 들어서요.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머니 그토록 바라던 손주도 보셨다고요? 뭐 그건 그렇다만 우리도 사정이 말하자면 복잡해.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남의 애 안고 와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 하지만 그때 아이가 잠에서 깨어 제품에서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남편을 쏙 빼닮아 있었거든요. 남편의 눈매, 코, 웃는 인매까지 마치 어린 시절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쩜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이 아이 우리 아들 어릴 때랑 정말 닮았구나. 시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전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상간녀였죠.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그 여자 품에 안긴 아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은 남편과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눈치채셨는지 갑자기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과 그 아이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우리 집 손주 맞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바람 피웠다고 쫓아낸 며느리가 나온 애가 왜 우리 아들이랑 닮은 거냐? 응? 그때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래지면서도 뻔뻔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친자 확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저는 다시 재결합하자고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첫째는 제가 그렇게 결백하다고 했는데 절 바람 피운 년 취급하면서 내쫓긴 게 억울해서고요. 둘째는 우리 아이가 친자 확인되면 최소한의 책임은 지라는 뜻으로 온 거니 그렇게 아세요. 아참, 보아하니 그쪽 아이도 친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친자 확인? 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결박했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언제든 맘 정해지면 연락하시죠. 남편은 당황한 듯 내 품의 아이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간녀 얼굴은 흑빛이 되더군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친자검사를 의뢰한다며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만나 샘플을 채취해 갔습니다. 사실 얼굴만 봐도 뻔한 거니 해볼 이유도 없었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하셨죠.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을 거란 예감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낳았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본 그 아이는 시댁 사람들과 조금도 닮지 않았고
남편과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 사이 우리 아이는 더 똘망해져 누가 봐도 전 남편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도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어땠어요? 아까부터 왜 말 안 해주시는 건데요? 이 사람은 또 왜 여기 부른 거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 이놈아! 네 눈으로 보고 어디 말을 해봐. 그 아이, 네 아이가 아니란다. 이제 어쩔 거니? 대체 내 놈은 일처리를 어찌한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막장 같은 경우라니? 엄마도 네 말만 믿고 너 이혼할 때 편들어준 건데 네가 새장가 간다고 데려온 년이 빈털터리 사기꾼에 이제는 애까지 다른 사람 씨라니 내가 너를 어째야 하는 거야? 어? 저도 어머니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상간녀는 아이의 아빠도 속였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제 아이가 분명한데요. 시어머니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래. 너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야. 돈 많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난다고 원래 마누라를 무슨 일 있어도 꼭 내쫓아야 했던 놈이 결국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어? 남편은 배신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요, 엄마. 지금 애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나한테 친정이 돈 많은 부자라고 속이더니 이제 아이까지. 분명 우리 둘 사이에 애가 맞다고 했는데. 그년이 당당하면 몰래 침 싸서 애까지 놔두고 도망을 가겠니? 지가 낳은 애도 내버려두고 가는 못된 년이야. 그년이 우리 집안을 기만한 거다. 딱 봐도 우리 핏줄은 저 아이가 맞잖아. 생긴 것만 봐도 알겠는데 결과는 당연하지. 전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참을 수가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서도 상간녀가 부자라는 말에 속아 저를 밀어내고 상간녀를 집안에 들였으면서 이제 와서 모든 걸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부정자증이라더니 내 뱃속의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근데 꼴 좋다. 돈에만 속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아이도 속였구나. 어머니도 아들 나무랄 자격 없어요. 저 쫓아낸 거 어머니도 일조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 아이 양육비나 앞으로 잘 챙겨주시죠. 시어머니가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이놈 말에 넘어가서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무릎을 꿇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모질고 끔찍한 말을 했을까? 그때 정말로 네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제발 용서해 주렴. 응? 그래도 아이가 있지 않니?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 핏줄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난 일을 덮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될 거다. 시어머니는 간절하게 사과했지만 그 집안에서 쫓겨나 혼자 출산까지 했던 그간의 고통이 쉽게 잃힐 리가 없었죠. 없었던 일이라뇨,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시면서 그런 말을 어찌 그리 쉽게 하세요? 없던 일이 될 거라뇨.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피눈물 날 소리 하시네요. 저는 없던 일하고 합치자고 온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요. 참 꼴 좋다. 당신 나한테 정색하면서 바람 피운 거냐고 몰아세울 때 그 표정.
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와 이런 말하는 거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면목없지만 이 아이는 내가 생모 찾아서 보낼 테니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보상할게. 그렇다고 내가 남의 애를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미안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용서해라. 우리 애를 봐서라도.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야? 이제 본인들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알았다면 그걸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해.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사과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만 남기고 떠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남편의 배신을 상기할 때마다 혼자 출산의 고통을 겪었던 일이 떠올랐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속고 내쳐진 기억이 더 선명해지기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어머니의 사과와 남편의 잘못했다는 말에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이젠 당신 때문에 흘릴 눈물도 말라버렸고 애가 있다고 해서 이 집안으로 다시 돌아올 마음도 없어. 이미 우리 부부 인연은 끝났어.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후회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다오. 잘못했다. 내가 너무 늦게 후회하고 너를 몰아세운 것 다 내 잘못이야. 다시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 아이는 무슨 죄야. 아비 없는 아이로 어찌 키우려는 건데.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생부보다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게 100번 낫죠. 이미 저랑 이 아이 버린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든 미안해할 권리조차 없어. 정 미안하다면 앞으로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 보상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전남편의 처절한 사과가 들려왔지만 이제 더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더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더군요. 이미 본인이 무정자증이라는 개소리까지 해가며 이혼하자고 한 사람을 뭘 더 믿겠습니까? 우리 아이 생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는 없죠. 대신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앞으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반부터 손주 타령을 하던 양반이니 핏줄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죠.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군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상처가 너무 컸기에 쉽게 마음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아빠가 생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한다면 면접 교섭권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이에게도 책임이 먼저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애아빠가 제 생각과 다르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 내가 그놈한테는 꼭 네 생각 전달할 테니까 애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하지만 정말 웃긴 건 그 다음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 전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책임을 논하며 아이를 되찾고 싶어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저에게 무정자증이라는 모함까지 하며 저를 내쫓고 결국 다른 여자에게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한 그 사람이 이제는 본인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전혀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후 저에게 남편 소식을 간간히 전하던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참 황당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 여자를 어떻게든 찾아가 아이를 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상간녀가 이미 남편의 돈을 전부 빼돌리고 또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는지 모르는 상태라 남편은 그나마 있던 재산마저 다 털린 셈이었죠. 돈과 허영심에 빠져 저의 관계를 배신하고 상간녀를 택했던 사람이 결국 돈도 진짜 가족도 다 잃고 혼자 남게 된 꼴이라뇨. 사람이 못된 마음 먹으면 안 된다지만 전 남편에게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라 생각하려고요. 저는 전 남편 소식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졌어요. 이제는 뒤돌아볼 것도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 아이와 함께 맞이할 새로운 미래에 집중하며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이 아빠라는 미련을 두지 않고 아이와 씩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전 남편에게 참 기가 차고 화가 나더군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저와 아이에게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한 그 모습이 참 얄밉고 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상황에서 전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에게 들으니 남편 상간녀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상간소송을 할 수 있다길래 어렵사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뭔가 제대로 된 혼쭐을 낼 만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제대로 분이 풀릴 것 같아서 법적으로도 혼내주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 아이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저의 소식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